네, 국내에서 메르스 최초 환자가 발생한 지 곧 한 달로 접어들게 되지만 보건당국의 메르스 전망은 계속해서 빗나갔다는 지적입니다. 학계에 보고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판 메르스 공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윤지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지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오시는 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잠시 뒤에 모시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윤지연 기자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 양상이었는데 대구에서 지금 환자가 처음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확진자 중 마지막 환자인 바로 154번 환자죠. 예. 바로 대구에서 나온 첫 번째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대구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인데요. 예. 그 누나와 함께 어머니를 문병하러 삼성 서울병원에 들렀다가 감염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삼성 서울병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A씨는 그 보름 이상 격리되지 않은 채로 대구 남구청 주민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는데요. 예. 이 사이 구청 직원들과 회식도 하고 또 공중 목욕탕까지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목욕탕까지 갔다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A씨와 접촉한 그 공무원들은 한 50명 정도가 지금 따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네, 또 그간 그 청정 지역으로 분류되던 대구에서도 이렇게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 전국 광역 지역 가운데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은 이제 인천과 울산, 전남, 제주까지 4곳만 남았습니다. 예, 예. 당초 정부는 그간 가장 강력한 전파자였죠. 14번 환자의 췌장 잠복기가 지난 만큼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해 왔는데요. 예. 하지만 A씨처럼 이렇게 다 방역 당국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 있던 사람이 예. 예상치 못한 제3의 슈퍼 전파자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서울병원의 이송 요원인 137번 환자, 그리고 대청병원에 파견됐던 IT 업체 직원이죠. 143번 환자입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수백 명과 접촉한 이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슈퍼 전파자로 떠오를 경우 네.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네. 방금 그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가 도착을 하셔서 관련해서 질문을 던질 텐데요. 방금 이들이 슈퍼 전파자로 확인될 경우에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수 있다 이렇게 기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어떤 특정 병원에서 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일이 또 일어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가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신 분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분하고 또 그다음에 앰뷸런스를 운전하셨던 운전하신 분과 동승자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이 두 케이스의 분들을 통해서 네. 환자가 대거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접촉하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환자시잖아요. 삼성 서울병원이죠. 삼성 서울병원이든 아니면은 앰뷸런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신 분이든 예, 예. 다 환자들을 접촉했었기 때문에 환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접촉하신 분들 중에서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예. 또 이제 이분들 중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병원에서 적절히 우리가 방역이 안 되거나 또 놓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 병원들이 진앙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슈퍼 전파자가 또 나오느냐, 또 그 이어서 슈퍼 진원지, 제3의 진앙지가 또 되는 장소가 나오느냐, 아무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메르스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씩 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메르스 공식들이 한국에 와서 깨지고 있는지 먼저 첫 번째 공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얘기는 강한 전파력입니다. 원래는 전파력이 낮고 치사율은 높다. 이것이 정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는 어쨌든 유례 없는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윤 기자. 네, 맞습니다. 통상 메르스는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노출이 되어야만 감염이 됩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선 예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가령 삼성 서울병원 의사였던 35번 환자는 2m 이내에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 감염이 됐습니다.
또 이제 1차 유행의 진원지였던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같은 병실 외에 같은 병동의 다른 층으로까지 바이러스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네. 첫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다 감염된 또 다른 의사의 경우에는 그 접촉 시간이 단 10분에 불과했는데도 감염이 됐고요. 예. 또 서울 아산병원의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고전염성 환자라면 짧은 접촉만으로도 예. 메르스를 옮길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고요. 정부 역시 환자가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양에 따라서 감염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2m 이내 1시간 이상 접촉 공식이 깨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이 방역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 예. 방역 범위를 좁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그것도 이해가 좀 되는 것이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우디아라비아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이었고 그 정보들이 한국에 와서 다 깨졌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향후에 예.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와 한국에서의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해서 아마 방역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 네. 초기에는 비말 감염이고 또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정의가 예. 2m 이내에 1시간 밀접 접촉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는 방역 범위를 아마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네네. 예.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의 결과에 경도되어서 네. 그때 이후로 새로운 국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 것.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방역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강한 전파력은 기존에 있던 공식이 깨졌고요. 두 번째 공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예상 벗어난 잠복기입니다. 원래는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잠복기가 14일, 그러니까 2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과 지금 빗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메르스 바이러스 잠복기를 최장 14.7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도 이제 이 계산에 맞춰서 며칠이 1차 고비고 또 2차 고비는 언제다 이런 전망을 내놨던 건데요. 네. 하지만 메르스 최장 잠복기에 대한 확신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오늘 발표된 확진자 4명 중 3명을 보면 지난달 27일에서 28일 각각 가족 병간호를 위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요. 예. 이곳에서 슈퍼전파자로 분류되는 14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번 환자가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머문 것이 바로 지난달 29일. 예. 여기에 최장 잠복기인 14일을 더하면 지난 12일 이후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서 증상이 발현되는 환자가 없어야 맞습니다. 공식대로라면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어제 신규 확진자로 발표된 146번 환자에 이어 오늘도 잠복기를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예, 예. 이 잠복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발원지인 중동에서조차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사우디 연구팀에 따르면 뭐 최대 6주까지 그렇습니다. 잠복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잠복기라고 하는 거는 예. WHO가 많은 임상적인 사례를 통해서 예, 예. 어떻게 정하면 가장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병증을 보는데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보고 예. 이제 평균을 정하는 낸 것인 건가요? 건데요. 평균보다는 좀 더 넓게 정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6주가 잠복기인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6주라고 보기에는 그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예외적이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성이라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6주가 있었던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한 케이스 정도 있었던 거지 예. 6주라고 하는 잠복기를 가진 사람이 뭐 10명이나 20명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외적으로 예. 한 명 정도 있었던 걸 가지고 잠복기를 그렇게 보기가 곤란하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복기가 2일에서부터 14일까지 나왔으니까 WHO가 이제 그렇게 본 측면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도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잠복기라고 하는 거를 재평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궁금한 게 그 잠복기가 달라지는 게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서라고 하셨는데 네. 그 면역 체계가 달라서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가 2일부터 14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예. 2일 만에 병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14일 만에 생기는가 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특질, 또 면역 기능의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잠복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6주 나온 얘가 한 얘가 있었는데 그 왜 6주냐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 기능 또 유전적 특질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6주 나온 사람은 한 3, 4주, 그러니까 한 달가량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5주차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2일부터 해서 14일이라고 한 것은 예. 임상적 사례를 보고 가장 적합한 기간이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6주짜리 잠복기 사람이 한 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예. 모든 사람들을 6주 동안에 격리하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경제적 예, 예, 문제도 예. 생길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예.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잠복기를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상 벗어난 잠복기에 대한 내용을 만나봤고요. 세 번째 공식은 어떤 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 보여주세요. 네, 세 번째 공식은 기초 감염 재생산수와 슈퍼 전파 시기가 깨졌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재생산수는 보통 우리가 알기로 0.6에서 0.8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지금 깨진 거고 그 알려진 대로 슈퍼 전파 시기도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메르스 감염자 한 명이 전파할 수 있는 감염자 숫자, 말씀하셨다시피 0.6명에서 0.8명이 보통 이제 통상 받아들여졌던 기간인데 네. 이제 그걸 그대로 본다면 환자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우선 국내 첫 환자부터 30명을 감염시켰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2차 확산을 일으킨 14번 환자는 무려 70명 넘게 감염을 시켰습니다. 예. 또 이외에도 15번 환자와 16번 환자도 다수의 환자에게 메르스를 옮겼습니다. 예. 그 최초 감염자의 전파력이 가장 강하고 그 2차 감염자부터는 전파력이 약화된다는 공식도 보통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에선 역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감염자인 14번 환자가 국내 첫 감염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슈퍼 전파자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예. 몇 명의 환자들을 특히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37번 같이 그 응급 이송 요원으로 일했던 환자분이나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43번 환자 경우가 그런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분들도 그 14번 환자처럼 예. 70명 넘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환자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14번 환자나 첫 번째 1번 환자 예. 같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예. 하나는 기저질환으로서 특히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한 명이 여러 명에게 옮긴다기보다도 예. 감염된 한 사람이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데 특히 폐질환을 심각히 앓고 있으면 예.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네. 폐질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면서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송 요원이라고 하는 이분도 예. 감염이 된 상태로 한 9일 동안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열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몸에서 바이러스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네. 그 바이러스의 양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을 건가 하는 것은 잘 전파될 수 있는 환경. 그렇죠. 예, 예. 이분이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하고도 밀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예측한데는 예. 이분이 적어도 9일 동안 일을 하신 것으로 봐서 기저질환으로서의 폐질환은 앓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본인이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면 9일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폐렴이 아주 급격히 악화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슈퍼 전파자로서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감염을 시킬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예.
확진 환자인 1번이나 확진 환자인 14번 같이 실제로 감염을 해서 정말 슈퍼 전파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세 번째 깨진 공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공식인데요. 어떤 건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3차 감염자 사망률인데요. 2차 감염자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도 한국의 어떤 그 메르스의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메르스의 2차 감염자에 비해서 3차 감염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 또 증상 역시 3차 감염이 조금 더 경미해진다는 설이 있는데요. 예.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는 우선 2차 감염자보다 3차 감염자 수가 훨씬 많고 예. 사망자 역시 오늘까지 19명 중 3차 감염자가 14명으로 대다수였습니다. 예. 반대로 퇴원자들 중에는 2차 감염자가 더 많습니다. 오늘까지 총 17명이 퇴원했는데 예. 그중에서 12명이 2차 감염자고요. 또 5명은 3차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그 3차 감염자의 증상 정도가 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요. 예. 하지만 아직 몇 차 감염자의 사망률이 더 높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2차 감염자보다 3차 감염자의 사망률이 높았다. 이 부분을 예.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중동과 우리를 예. 좀 구분해 보면요. 예. 중동에는 1차 감염자가 많았던 거예요. 낙타를 접촉하면서 1차 감염자가 굉장히 많았고 예. 아까 감염 이 확산 지수가 1 이하기 때문에 예. 1 이하라고 하는 거는 1이 되면 한 명이 한 명에게 옮기는 것이거든요. 예. 2가 되면 한 명이 두 명에게 옮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4가 되면 이제 네 명에게 옮기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 이하라고 하면 1차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2차 감염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3차 감염자가 거의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차보다는 3차가 더 중증의 환자가 많고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확산이나 이런 것들도 우선은 우리의 병원 문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차냐 3차냐 그 중증 질환이 차수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결국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옮겨가는가 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병원 문화와 관계해서 네. 아무튼 이유는 모르지만 3차에서 좀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2차, 3차, 4차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병원 문화에 기인해서 훨씬 많은 전염자들이 나왔었고 네. 그든 전염자들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이 예. 좀 더 중증을 앓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원 문화로부터 오는 바이러스의 확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수는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공식인데요. 자, 메르스 공식이 깨진 5번째 공식은 어떤 건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만 위험하다. 이게 사실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나이가 굉장히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30, 40대도 사실 안심할 수 없는 또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사태 초기에 지병이 없이 건강하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다라고 거듭 말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하지만 오늘 추가로 발표된 사망자 3명 중 2명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결국 메르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또 앞서 다른 2명의 환자도 기존에 병이 없었는데 메르스로 사망을 했고 이로써 19명의 사망자 가운데 4명이 별다른 지병이 없는 상태에서 메르스로 예.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이전에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집계한 그 2명에 대해서는 한 명은 70대의 고령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반대로 퇴원한 환자 중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반드시 증상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젊은 층도 이제는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 확진자 154명 중에 50세 미만 환자가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전체 인원의 37%고요.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5명 중 3명, 또 그제에는 7명 중 4명이 바로 30, 40대였습니다. 기존의 메르스가
5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는 통설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3, 40대 건강한 사람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지적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번지는 이유가 그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선 사이토카인 폭풍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워낙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서 예.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이 공동 협력을 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게 먼저 분비가 돼요. 예. 그런데 사이토카인이 적당한 양이 있으면 바이러스를 대항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은 상당한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을 망가뜨리거나 하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또 하는 게 사이토카인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예. 사이토카인이 적당히 분비가 되면서 바이러스를 제압하고 그냥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 충분히 대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많아지면 우리 몸이 그 많아진 바이러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을 과다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바이러스에도 대항하지만 그 과다 분비된 사이토카인이 내 몸의 조직과 장기들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조직이 일부 죽으면서 죽은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예. 더 많은 사이토카인이 나오게 되면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인데 네. 젊은 사람한테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인 경우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예. 바이러스에 대항을 잘 못하겠죠. 바이러스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많아진 바이러스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이 역시 나이 든 분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바이러스를 제압하면서 바이러스가 제압 안 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좀 후에 생기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제압을 못하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발성 장기 손상을 받으면서 사망에 이르거나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도 사이토카인 폭풍은 흔히 자주 나오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폐혈증에 빠지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네. 사이토카인 폭풍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거고 마치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상태가 나빠지고 혹시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연령대와는 상관이 없다. 전혀 연령대와는 상관없고 사이토카인 폭풍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예. 그냥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한 방법으로서 나타나는 일인데 예. 바이러스가 많아져서 우리 몸이 과다 반응하게 되는 어떤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나이 드신 우리 건강한 사람은 왜 그럼에도 지금 빨리 이렇게 증상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느냐? 네. 이것도 지금 건강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예측한 거와 다른 분은 사실 한 2분 정도 계세요. 19분에서 2분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아주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그 예가 아직도 너무도 적은 거예요.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면역 체계가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예.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기 전에 예. 나온 사이토카인 정도로 충분히 바이러스를 제압하면서 또 보조적 치료 수단으로 인해서 치료되고 회복될 가능성은 훨씬 크니까 예. 지금 이 한 2예 정도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어도 사망에 이르거나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예. 이것은 좀 너무 확대 해석된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소수이긴 합니다만 궁금한 것은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났다. 의료진들이 딱 체크하기에 이거는 사이토카인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면 예. 이걸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합니까? 우선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이제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사이토카인 폭풍이 왜 생기느냐? 이것은 내 면역 기능을 이기고 바이러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많아지기 전에 바이러스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혈장 치료를 하든 보조적 치료를 쓰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이러스의 양을 억제해 줘야 된다는 미리 거예요.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바이러스의 양을 억제해 주면서 예.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조적 치료 수단이 중요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이
충분한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리 좀 보조적 치료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깨진 메르스 공식들 5가지 짚어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윤지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